네, 옥터리 기초행 기본생물 43장 동물의 수송 시스템, 즉 호흡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체 교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체 교환은 우리 탄소하고 이산화탄소 이런 기체들이 우리 몸에 이제 흡수가 되거나 확산으로 빠져나가거나 이런 내용들을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단어는 앞에 우리 배웠던 순환계하고 캠벨 기준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그냥 나눠 놓은 거지 다 같은 단어이에요. 자, 참고하시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분압의 기울기와 기체 교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먼저 분압은요, 혼합 기체 속에서 자 이렇게 공간이 있을 때 이 안에서 기체들이 막 있겠죠. 뭐 O2도 있을 거고 CO2도 있을 거고 여러 기체들이 있을 텐데, 이 기체들이 각각 특정한 기체가 이제 만들어내는 압력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압력이에요. 압력. 이거 압력은 얘들이 이렇게 밀어내는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이따가 뒤에서 다시 뭐 설명할게요. 농도하고 분압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요 이산화탄소도 있고 뭐 산소도 있고 뭐 질소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애들이 얘들을 벽을 막 민다고 했을 때 이 전체 압력에서 요 산소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예를 들어 가지고 요 전체 압력이 만약에 200이다 200기압이다. 자, 그런데 산소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얘들은 두 개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4분의 2 곱하면은 산소의 분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참고로 물에 얘들이 녹아 있어도 분압은 적용이 돼요. 이게 기체가 아니라 액체 속에, 즉 얘들이 이렇게 녹아 있어도 똑같이 분압 개념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녹는 기체의 양은 기체의 용해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화학적 얘기긴 한데, 만약에 이게 물에서, 이게 지금 밑에 만약에 물이 있다 칩시다. 통을 더 크게 그릴게요. 물이 있고 요 물에서 빠져나오는 양하고요, 예를 들어 질소가 있으면 질소가 이렇게 들어가는 양, 빠져나가는 양이 있겠죠. 자, 이게 같을 때 평형을 이루게 돼요. 자, 평형에서는 기체 N2의 얘의 분압하고 여기 물 속에서 N2의 분압은 동일합니다. 평형일 때 얘기해요. 자, 요 개념 이해야 나중에 여러분들 화학할 때 좀 편할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런 분압이 같다고 해가지고 농도가 같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산소 같은 경우에 공기에 비해 물에는 거의 안 녹습니다. 물에 잘 안 녹아요.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기체에 존재하는 산소량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해면고도에서요, 이렇게 해면고도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공기가 있고 그 밑에 20도의 물이 있다 칩시다. 위에는 공기, 여기는 온도도 중요해서 20도씨의 물이 있다 칩시다. 자, 이럴 때 산소의 분압은 160mmHg로 똑같아요. 분압은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서 산소가 밀어내는 힘은 모두 동일합니다. 자, 하지만은 농도는, 자, 이게 똑같이 리터, 1리터다 치면은 요 속에는 210ml의 산소가 들어있지만 여기에는 지금 물에는 7ml밖에 안 녹아 있어요. 만약에 물이 따뜻하고요, 온도가 더 높고 만약에 염들이 더 녹아 있다, 그러면은 녹을 수 있는 산소량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뭐 당연하죠. 우리 물을 끓이면 끓일수록 기체가 빠져나가죠. 자, 그래서 산소량은 더 줄어들게 돼요. 즉 물과 공기는 같은 산소 분압에서 평형을 이루긴 해요. 평형을 이루기는 하지만 그때 물하고 공기 중에서 산소와의 농도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즉 분압과 농도 개념을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즉 물 속에는 분압은 지금 그러면 얘와 얘가 같죠. 얘가 같지만은 농도는 얘가 훨씬 작습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은 훨씬 더 작은 산소 농도가 여기에 있더라도 산소 분압이 물 속에서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가 한 20ml 정도 녹아 있다 쳐도 분압은 물속이 훨씬 크겠죠. 요 정도 돼야지 지금 분압이 같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산소가 지금 훨씬 더 작습니다. 농도가 공기 중보다 물에서 더 작지만은 실제로 분압은 지금 요쪽이 더 높겠죠. 물 쪽이 더 높을 거기 때문에 산소의 이동은 요쪽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평형을 이룰 때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7까지 가게 되면은 평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호흡 매개체 나와 있네요. 자, 산소를 호흡하는 호흡 매개체가 물인지 공기인지에 따라 가지고 기체 교환 조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공기에는 산소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1% 정도로 훨씬 더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적이고 좁은 통로를 훨씬 더 잘 통과하고요, 물속보다 더 효율적으로 얘들이 막 확산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들이마신 공기에서 한 25%만 사용을 해요. 요만큼 공기 중에 들어있으면은 얘의 다시 25%만 사람들은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서 계속 말씀드린 거랑 지금 같은 개념인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물 속에서 이제 적은 산소 농도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분압이 훨씬 크죠. 요 정도 돼도 분압은 지금 공기보다 훨씬 컸습니다.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의 절대량은 훨씬 작죠. 거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산소의 수준이 지금 훨씬 더 작고 확산도 느려요. 물 속에서는. 그래서 물 속에서 기체 교환은 공기 중보다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생식물들이
생물들이 공기 중에 사는 육상 동물보다 훨씬 더 기체 교환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수생 생물들이 더 높습니다. 이번에는 호흡 표면 한번 봅시다. 자, 호흡 표면이란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기체를 교환하기 위해서 특수화된 신체 부위가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이런 세포들이 기체들을 잘 교환하기 위해서 어떤 부위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 사람 같은 경우에는 폐포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보통 물이랑 접촉하는 촉촉한 세포막으로 이제 얘들을 유지를 하면서 확산을 통해 가지고 기체 교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축축한 상태, 요게 왜 필요하냐면요. 요게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아까 제가 앞에서 한 말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공기 중에 훨씬 같은 분압일 때 산소 농도가 더 높다 했죠. 그러면은 그냥 공기 중에서 훨씬 더 잘 통과할 건데 왜 굳이 이렇게 축축한 상태를 유지를 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폐포도 축축하고 뭐 개구리 피부 이런 것도 다 축축하고 아가미는 당연히 물에 있고요.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는 지금 밖은 공기지만은 세포 안쪽을 생각해 봅시다. 자, 세포 안쪽은 원래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수용액 환경입니다. 수용액 안쪽은 세포질 안쪽은 따라서 어쨌든 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결국 밖에서 물 속에 살짝 녹은 다음에 거기서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해서 그런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개념은. 자,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들이 이제 확산을 해가지고 공기가 안으로 들어올 텐데 뭐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이제 이동을 할 텐데 자, 그때 비례하는 게 뭐냐면은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당연히 더 많은 산소들이 혹은 공기가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반면에 얘들이 지금 또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된다. 자, 그러면 아이 가다가 포기할래 이런 애들이 생기겠죠. 이 거리는 짧으면 짧을수록 훨씬 더 쉽게 통과할 겁니다. 즉 두께가 얇고 넓이는 넓을수록 교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즉 확산 속도는 면적에는 비례하고 움직이는 거리, 요 거리 여기에는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동물별로 이제 호흡 표면이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해면동물, 자포동물, 뭐 해파리 이런 거, 그 다음에 편형동물, 플라나리아, 자,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몸이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각 세포들 하나하나가 직접 외부와 기체 교환이 가능해요. 자, 하지만 양서류나 지렁이, 자, 요런 애들은 축축한 환경에서 살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피부 호흡을 합니다. 피부 호흡을 하는데 자, 이 피부 상피층 밑에 뭐가 있냐면은 모세혈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표피 아래에서 피부가 있으면은 요 아래 모세혈관이 그냥 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피부로 직접 이렇게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체 교환이 이루어져요. 자, 그 다음에 뭐 그 외 동물들 있는데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폐를 가지지만 어류 같은 경우에는 아가미를 가지고 있죠. 아니면은 뭐 곤충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라는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 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주름지고 막 분지돼가지고 퍼져 있는 넓은 표면적을 갖춘 호흡 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수생생물, 수생동물의 아가미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아가미는 뭐 사실 고기 보면 다 아시죠? 물고기 보면은 몸 표면 일부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물에 노출된 것으로 보통 몸 총 표면적보다 훨씬 더 넓은 표면적을 가진다. 이렇게 캠펠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매개체인 뭐 산소나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을 호흡 표면으로 이동시키는 환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산소랑 이산화탄소의 분압 기울기를 유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기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탄소나 이산화탄소가 호흡 표면으로 이동하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자, 얘들은 아가미를 물 속에서 뻐끔뻐끔 하면서 움직여주죠. 뻐끔뻐끔 하면서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얘들이 열려있는 상태 어떻게 하느냐? 자, 얘들이 여기 지느러미가 있으면은 앞으로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면은 입을 벌리면은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서 아가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가미 표면에서 물 속에 지금 녹아있던 산소가 확산을 통해 가지고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뭐 물고기를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제목 자체가 수생동물의 아가미죠. 그래서 다른 수생동물들도 어떤 식으로 환기를 시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갯지렁이입니다. 갯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자,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면은 이렇게 몸이 이제 길쭉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원통형으로 보이고요. 그 바깥에 옆다리라는 거를 애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나비 모양으로 대칭 형태로 옆다리라는 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이런 식으로 막 선모도 좀 나있고 좀 징그럽죠. 자세히 보면. 그래서 각 체절마다 이런 옆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파라포디아 이렇게 부르고 또 한문으로 측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속질을 한 쌍 가지고 있는데 얘들로 이제 뭐 기어가는 행동도 할 수 있고요.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기어 다닐 수도 있고 헤엄도 칠 수 있고요. 얘들이 또 아가미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가재 봅시다. 자, 가재는 절지동물이죠. 그래서 가재를 비롯한 절지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외골격에 이제 깃털 모양의 긴 아가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재 머리를 이렇게 잘랐다 치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머리가 랍스터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통이 보이고 안쪽으로 이렇게 외골격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긴 한데 안쪽으로 이렇게 아가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지금 닫아놨지만 사실 열려 있어요. 여기가 열려 있어가지고 물이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면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겼지만 얘들이 이제 깃털처럼 생겼어요. 깃털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요 안쪽으로 이제 물을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환기를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죠. 자, 그 다음 불가사리 봅시다. 자, 불가사리도 다리가 이렇게 있다 치면은 여기를 이제 잘라가지고 단면을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들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런 식으로 몸을 구성하는 표피가 있고, 자, 요 특이한 게 이제 얘들을 불가사리 밑에 뒤집어가지고 보시면은 뾰족뾰족한 다리 같은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관족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다리들이 관찰이 됩니다. 자, 여기 잘라가지고 여기 단면입니다. 단면 이렇게 있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다리들이 막 달려 있거든요. 그게 관족이에요. 그걸 지금 그린 겁니다. 그랬을 때 요 구멍 사이 틈 사이로 이렇게 아가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가미들은 가운데 채강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교환은 요 아가미 표면에서 이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고요. 얘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돌기 형태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채강에 있던 이 유액들이 관으로 이렇게 수송이 되면서 공기의 흐름, 즉 환기를 도와주게 됩니다. 참고로 아래쪽에 있는 요 관족, 얘들도 이동할 때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까 우리 지렁이도 이동할 때 썼죠. 이동할 때도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얘들 역시 기체 교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홍합 조개 돼 있는데 뭐 얘들은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얘들은 선모가 있어요. 선모가 있어가지고 우리 조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깥쪽에 이렇게 선모가 있어가지고 요걸 통해 가지고 이제 물을 움직이죠. 그래가지고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문어나 오징어 이런 연체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입으로 쭉 빨아들였다가 다시 내뿜으면서 기체 교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어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명을 드렸죠. 위에서 얘들은 계속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입으로 물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턱하고 아가미 덮개로 요 아가미 활이라고 부르는 부위 위로 물들을 흘려보내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요 부위를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길다란 관이 하나 있고요. 자, 안쪽으로 혈관이 요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고 얘들이 다시 아가미 섬유라고 하는 요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진 팔들을 만들어요. 요런 것들이 이제 밑으로 층층이 계속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쌓여가지고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다시 지금 확대하고 한번 그려볼게요. 확대하면은 안쪽에 요렇게 혈관이 요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는데 요거를 확대해가지고 그리면은 자, 요렇게 혈관이 각각 지나가고 있고요. 요 사이에 라멜라라고 하는 얇은 판 모양의 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라멜라 안쪽으로도 모세혈관들이 막 연결이 돼 있어요. 꼬불꼬불하게 막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물이 요로 들어가지고 요로 빠져나가죠. 그럼 물이 요렇게 들어가지고 요렇게 빠져나가고 물이 자, 지금 여기로 확대했으니까 요렇게 들어가가지고 요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산소가 적은 혈액을 요렇게 보내고요. 얘들이 이제 요렇게 삥 돌아고 오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역류 교환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물이 여기서 요렇게 들어왔습니다. 요렇게 들어오면은 요쪽이 지금 산소 농도가 높고요. 이산화탄소 농도는 낮을 거예요. 반대로 요로 가면은 산소 농도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산소가 적은 혈액이 여기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가 산소 농도가 지금 요쪽이 낮다 해도 체내에서 소모한 산소 농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항상 요쪽이 지나가는 물보다 산소 농도가 낮아요. 그래서 산소는 항상 바깥에 물에서 안쪽 혈관 쪽으로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렇게 돌아왔죠. 요렇게 돌아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점점 산소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확산이 일어나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쭉 지나가지고 혈액이 돌아오게 되면은 이쪽으로는 산소 농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요 라멜라에서 요쪽은 산소 농도가 높고요. 요쪽은 산소 농도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낮습니다. 자, 산소 농도가 높더라도요, 여기는 지금 신선한 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전히 확산이 일어나가지고 라멜라 쪽으로 산소가 들어갈 수 있어요. 즉, 요거를 다시 조금 그림을 그려보면은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혈관이 지나간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혈액은 요렇게 들어와가지고 요렇게 흐르는 겁니다. 자, 반면에 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요렇게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은 물의 산소 분압이 여기서 150, 120, 90, 60, 30 이렇게 점점 낮아지지만
있지만 들어올 때는 훨씬 더 낮습니다. 더 낮기 때문에 여기서는 20, 50, 80, 110, 140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 산소 분압차가 지금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옮겨가죠. 그래서 이쪽 바깥쪽 물에서부터 혈액으로 이렇게 항상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역류교환 이렇게 불러요. 앞에서 비슷한 거 배웠죠. 우리 체온하면서 체온에도 역류교환 장치가 있었습니다. 같은 원리예요. 자, 그 다음 제가 아까 요 얇은 판 이름을 라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라멜라 근데 앞에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라멜라라는 게 원래 그냥 얇은 판, 얇은 층 이런 거를 그냥 의미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식물 세포벽 사이에 라멜라가 하나 있었고요. 미들 라멜라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식물에서 엽록체가 있었죠. 엽록체 안에 이제 스트로마가 있고 거기 이제 그라나들을 막 연결할 때 거기도 라멜라가 있었습니다. 스트로마, 라멜라 이렇게 불러요. 다른 애들입니다. 이름이 다 라멜라인데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아가미에도 라멜라가 있었죠 방금. 그 다음에 뼈에 그 보면은 콜라겐하고 무기질들이 막 층층이 배열된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본 라멜라 이래가지고 라멜라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앞에서 안 했던 것 같은데 세포질 내 보면 핵공복합체하고 비슷한 구조로 안율레이트 라멜라라는 게 있거든요. 뭐 이거는 시험 안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버섯 보면은 버섯 이렇게 있으면은 버섯 아래쪽에 이제 자실층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포자 형성 지역 이름도 얇은 판이 있거든요. 버섯 밑에 보시면 알 거예요. 표고버섯 같은 거. 얘들도 라멜라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요거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또 폐포에도 보면은 이형 폐포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이제 계면 활성제라는 거를 저장해야 돼요. 이따 뒤에서 볼 건데 걔들을 저장하는 애들 이름도 라멜라 바디 이렇게 부릅니다. 계면 활성제를 저장하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핵막 안쪽에 있는 애들 걔들은 라멜라 아닙니다. 걔들 이름 비슷한데 라미나예요. 라미나. 걔들은 라멜라 아니고 그래서 라멜라는 요 정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역류 교환은 방금 아까 위에서 설명 다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수생동물이어가지고 곤충의 기관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곤충 기관계는 이미 중앙대 시험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그림을 그려줄게요. 자, 먼저 메뚜기가 이렇게 있으면요, 뒷다리가 이렇게 있고 머리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런 메뚜기가 있을 때 자, 얘들은 안쪽에 공기 주머니라고 하는 주머니를 하나 가지고 있고 기관들이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이 연결이 되어 있고 얘들이 피부 바깥쪽으로 바깥에 이제 구멍을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근처에 이제 공기 주머니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확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 부분을 확대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피부가 있을 때 공기가 직접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요렇게 있고요. 자, 제가 아까 아가미, 폐 그리고 기관이 있다 했죠. 그래서 이게 그 기관입니다. 기관이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요쪽에 이제 뭐가 달려있냐면은 공기 주머니라는 게 옆에 요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은 계속 분지가 돼가지고 기관세지라고 하는 분지된 기관으로 또 나눠지게 되고 얘들은 각각 끝에가 이렇게 막혀 있어요. 막혀 있고 거기에 직접 체세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곤충 기관계 구조예요. 그럼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곤충의 호흡계 돼 있는데 자, 곤충은 직접 체세포에 이런 식으로 공기를 쭉 들어가지고 안쪽까지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얘들이 막 퍼져가지고 체세포 하나하나 이렇게 공기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관돼 있는데 아까 요쪽이 이제 기관이라 그랬죠. 기관이고 얘들은 가장 굵은 관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이제 요렇게 이제 동글동글하게 링 모양으로 생긴 반지 모양으로 생긴 키틴에 의해 가지고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소 요구량이 많은 기관에서는 이 공기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얘들이 펌프 역할도 하고요. 공기를 저장하는 역할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는 어떻게 이동하느냐? 자, 이 기관 말단에서 요 구멍을 통해 가지고 기관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퍼지겠죠. 이렇게 퍼지다가 기관세지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끝이 막혀 있고 자, 안쪽에 이제 건풀은 약간 액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산소 소모가 증가하면은 요 액들이 체액으로 그냥 흡수가 돼요. 액으로 흡수가 돼 버리면서 어떻게 여기 물이 지금 없어지니까 훨씬 더 쪼글쪼글해지면서 공기랑 맞닿는 이 기관세지 면적이 더 넓어질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리고 곤충이 이제 곤충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있죠. 날개가 있어가지고 팔팔팔 날아다닐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날개 근육에서 수축이랑 이완이 엄청 빠르게 일어납니다. 빠르게 일어나면은 그 밑에 있는 요 공기 주머니로 공기들을 빠르게 이렇게 불어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환기를 촉진해서 산소를 고밀도의 미토콘드리아에 전달해가지고 높은 대사를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들이 왜 고밀도냐? 미토콘드리아는 기관 세지에서 5 마이크로미터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에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들이 막 위치를 하고 있어요. 체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겠죠. 그리고 요 기관 세지 근처에 미토콘드리아들이 막 고밀도로 몰려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폐, 허파라고도 부르죠. 그 폐를 가진 포유류의 호흡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폐는 곤충의 이 기관계랑은 다르게 특정 위치에 그냥 붙어 있는 호흡 기관입니다. 그래가지고 작은 주머니들을 막 가지고 있죠. 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 기관계랑은 다르게 신체 표면이랑 직접 맞닿아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분리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계들이 연결해가지고 우리 앞에서 배웠죠. 순환계들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다른 부위로 기체를 여기서 받은 산소들을 이동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체세포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다시 배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요, 양서류도 폐는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지만은 하지만은 얘들은 폐피 순환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폐가 크기가 작아요. 폐 크기는 작고 기체 교환량도 되게 작고요. 주로 신체 표면으로 피부 호흡을 통해 가지고 기체를 반류시키게 됩니다. 자, 반면에 조류나 포유류 같은 경우에 폐나 포유류 얘들은 주로 폐로 호흡을 하게 됩니다. 자, 다만 파충류 중에 거북이 있죠.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데 얘들은 입이랑 항문 주위에 되게 습한 상피 조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기체 교환을 하게 됩니다. 물론 거북이도 폐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류가 무조건 아가미로만 호흡하는 거 아니에요. 폐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자, 이름에 폐가 붙어 있죠. 그래서 얘들은 폐가 있어요. 폐가 있어가지고 일시적으로 물이 막 마른 환경에 얘들이 막 노출되어 있을 때, 아니면은 가끔씩 이제 막 바다 같은 거,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 서해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진흙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얘들이 막 건너갈 때 폐로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유류의 호흡계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호흡계 같은 경우에는 이 가지친 간들이 흉강에 있는 폐까지 막 공기를 운반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공기는 이제 코에서 들어와가지고 뭐 입으로도 들어올 수 있겠죠. 입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덮여지고 가습이 돼가지고 인두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은 음식물하고 함께 공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부두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쪽으로 배 쪽으로 식도가 있는데 부두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쪽을 막아주게 됩니다. 막아주게 되면은 음식물이 이제 쭉 타고 뒤로 식도로 내려가게 되죠. 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얘들이 이제 내려가 있어가지고 열려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후두에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기관인데, 기관으로 공기가 내려가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연골 가지고 되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강화되어 있고 따라서 열린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요.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이제 성대가 있어요. 성대가 있기 때문에 이 성대가 신축성이 있는 근육띠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기가 나갈 때 호흡을 하면서 공기를 내보낼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수의적으로 근육을 수축하고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당기면은 높은 음, 덜 당기면은 낮은 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기관이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두 갈래로 다시 나뉘게 됩니다. 두 갈래로 나뉘게 돼가지고 기관지가 되고요. 기관지는 다시 또 막 분지돼가지고 나눠져가지고 새 기관지가 됩니다. 자, 요거 이름도 조금 영어로 봐둡시다. 이거 우석돼서 나와서 그래요. 브론코스. 그 다음에 세기관지는 브론키올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지 내벽 같은 경우에는 상피세포들은 자, 섬모 같은 이제 기관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요거랑 함께 이제 점액들을 막 분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짓을 할 수 있냐면은 뭐 여러 가지 공해 물질 아니면 꽃가루 이런 것들이 넘어오게 되면은 우리 가래 같은 게 생길 수 있죠. 그러면서 칵 하면서 이게 위로 획 하고 올려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지나가지고 다시 식도를 타고 넘어갈 수도 있게 하죠. 그 밑에 있는 세기관지 같은 경우에도 뭐 약간의 섬모가 있어요. 섬모성 상피세포가 있는데 점액 분비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보다는 훨씬 덜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먼지는 이 기관지에서 필터링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기관지 끝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이렇게 주머니 모양의 배포가 있습니다. 알베올로스 배포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이제 모세혈관들이 막 얘들을 감싸가지고 지나가고 있죠. 그래가지고 기체 교환이 여기서 배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포들이 거의 수백만 개 가까이 막 많이 있어요. 지금 하나만 그랬지만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총 표면적이 우리 피부 총 표면적의 거의 50배를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m 제곱 정도 되는 넓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적어놨으니까 배포 속의 공기는 내면의 얇은 수층에 녹아가지고 빠른 속도로 상피층을 통과하여 모세혈관으로 녹아 들어간다. 자, 방금 드린 말씀이죠. 이 배포가 이제 촉촉하게 젖어 있다 보니까 내부에서 한쪽에 되게 얇은 촉촉한 물층, 수층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녹아가지고 이 배포의 상피층을 통과해가지고 모세혈관까지 쭉 끼어가지고 녹아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산화탄소는 반대로 이동을 할 겁니다. 모세혈관에서 밖으로 쪽으로 빠져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배포를 순찰해가지고 외부 물질을 제거를 하지만 영구적
부족 손상 시 장애가 발생한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래서 규폐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실리코시스. 자, 이건 뭐냐면은 석탄 광부들이 석탄 먼지를 많이 마셔가지고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거 밑에 나왔어요. 이런 질환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폐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쪽에 액상막이 있는데 이게 표면 장력을 만들어요. 안에서 내부에서 촉각에 젖어가지고 표면 장력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폐포의 직경 같은 경우에는 한 0.25mm 정도로 크기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안쪽에 내부의 표면 장력이 작용해도 쉽게 찌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막으려고 인지질하고 단백질들이 혼합된 계면 활성제 성분이 설펙턴트 얘들을 생성을 해가지고 표면 장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문제가 생기면 무슨 질병이 생기느냐, 미수가 호흡 곤란증 RDS라는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생기냐면은 주로 32주 이전에 태어난 미숙아들, 이때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상인이 보통 38주가 정상적인 태아인데 이때 32주 이전에 태어나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은 33주부터 사실은 요 계면활성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계면활성제가 없기 때문에 이 32주 이전에 태어난 미숙아들은 미숙아 호흡 곤란증이라는 질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 질환으로 미숙아들이 많이 죽었어요.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인공 계면활성제를 사용해가지고 대부분 다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잘 키우죠. 이번에는 각종 동물들의 숨쉬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쉬는 거 호흡이라 그러죠. 그래서 먼저 양서류의 숨쉬기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서류는 양압 숨쉬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양압 숨쉬기가 뭐냐면은 압력을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넣거나 억지로 이렇게 짜넣거나 짜내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양압 숨쉬기라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포유류는 음압 숨쉬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양압 숨쉬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흡기 때, 즉 숨을 들여 마시는 시기를 호흡이라 하죠. 그래서 호하고 내쉬는 거, 그리고 흡하고 들여 마시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 들여 마시는 흡기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깨구리라 칩시다. 양서류니까 깨구리가 있으면은 깨구리가 자, 입 바닥을 아래로 요렇게, 여기 입입니다. 자, 입이 있을 때 입 바닥을 아래로 요렇게 당깁니다. 당기게 되면은 부피가 늘어나게 되죠. 자, 부피가 늘어나니까 공기가 콧구멍을 통해 가지고 안쪽으로 다시 이렇게 쏙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입을 닫고요. 콧구멍도 닫습니다. 콧구멍도 다시 닫아가지고 요 구강 바닥을 다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올리면은 이제 구멍이 없어졌죠. 콧구멍이 없으니까 입도 닫았고요. 그러면은 이 공기가 어디로 들어가냐, 자, 다시 요 안쪽으로 기관 쪽으로 밀려가지고 공기가 쑥 들어가게 됩니다. 얘를 지금 밀어 올리는 거죠. 즉 폐 바깥쪽에서 지금 압력으로 억지로 짜가지고 집어 넣은 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압 숨쉬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호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폐가 있으면은 폐 반동력으로 이 근육을 압축을 해가지고 공기를 폐 바깥으로 쫙 하고 짜내게 됩니다. 자, 그게 호기예요. 그래서 양서류는 양압 숨쉬기를 한다. 자, 이거 참고로 기출에 나왔습니다. 경희대였나 중앙대였나 대놓고 양압인지 음압인지 아는지 물어봤어요. 자, 그리고 수컷 개구리 같은 경우에 또 구애 행동할 때 아니면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숨쉬기를 멈춥니다. 숨쉬기를 멈춘 상태에서 자, 숨을 내쉬는 날숨 없이요, 공기를 계속 흡흡흡 하고 마셔댑니다. 마셔대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공기가 이제 몸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몸이 훨씬 더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행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조류의 숨쉬기입니다. 조류 숨쉬기 특징은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조류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공기 주머니하고 하나의 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폐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어져 있고 이 양쪽 끝에 각각 앞쪽 공기 주머니와 뒤쪽 공기 주머니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이 입이다. 그러면은 이쪽이 앞쪽 공기 주머니, 그리고 이쪽 꼬리 쪽으로 뒤쪽 공기 주머니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공기의 흐름은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공기가 이렇게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얘들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한 방향으로 먼저 흘러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공기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공기가 요 첫 번째 공기 주머니, 뒤쪽 공기 주머니를 가득 채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공기를 쫙 짜내요. 그러면은 공기가 이제 아래로 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후에 다시 어떻게 되느냐, 자, 앞쪽 공기 주머니가 다시 얘들이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피가 커지니까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어떻게? 이쪽으로 이렇게 앞쪽 공기 주머니로 빨아들이게 되고, 다시 얘들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되면은 공기가 획 하고 빠져나가면서 입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흐름 이해하셨죠? 자, 요게 1번 이렇게 들어오는 게 2번, 자, 이쪽으로 가는 게 3번, 자, 그 다음에
다음에 들어온 게 4번, 빠져나가는 게 5번,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류는 폐 양쪽 끝에 각각 공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얘들이 폐로 공기가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잘 도와주게 돼요. 그래서 이 폐 안에는 이제 측 기관지 혹은 폐 내 공기관이라고 부르는 기체 교환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지금 완전하게 한 바퀴 들어와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갈 때까지는 두 번의 날숨과 두 번의 들숨 주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호흡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왜냐면은 새로 들어온 신선한 공기는 이 들어온 원래 있던 이쪽에 있던 공기하고 전혀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쑥 돌았다가 한 방향으로 쫙 하고 빠져나가죠. 그래서 최대로 폐로 흐르는 혈액하고 분압 차이를 제일 크게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설명을 다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 호흡 과정. 이것도 방금 앞에서 설명 다 드렸어요. 자, 첫 번째 들숨 때는 공기가 쪽 공기 주머니를 가득 채우는 거 지금 쭉 들어가지고 1번 과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날숨. 다시 한번 숨을 내쉬면은 이 공기가 첫 번째 공기 주머니가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공기들이 폐로 빠져나가는 요 과정.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2, 3 합쳐가지고 첫 번째 날숨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들숨 때는 이제 폐를 빠져나가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 공기 주머니, 즉 앞쪽 공기 주머니로 공기가 이동하는 과정. 이쪽이 디귿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날숨 때는 앞쪽 공기 주머니. 참고로 캠벨에는 이 앞쪽 공기 주머니가 또 앞쪽 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같은 말이고요. 애들이 수축을 하면서 첫 번째 들숨으로 들어왔던 이 공기들이 밖으로 다시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조류의 호흡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 사이에서 공기들이 양쪽으로 뭐 순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한 방향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조류까지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 포유류 숨쉬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양서류랑 다르게 음압 숨쉬기를 하게 됩니다. 즉 공기를 압력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빨아들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근육이 이제 수축을 하면은 이거 아마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냥 풍선 같은 게 이렇게 유리관에 달려있다 쳐봅시다. 그랬을 때 밑에 이제 고무판을 달아 가지고 얘들을 밑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면요, 안쪽에 부피가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면서 그 부피에 지금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요 위에서 지금 공기들이 쑥 들어오면 면서 얘들이 팽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음압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거를 위로 이제 밀어 올리면은 얘들이 다시 요 부피만큼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얘들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거를 음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지금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요 부분이 횡경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가슴 쪽에 횡경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숨 때, 즉 숨을 들여 마실 때는 얘들이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수축하면은 이렇게 있던 게 수축을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쫙 꺼지면서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들만 지금 횡격막만 수축하는 게 아니고 사실 갈비뼈 쪽 근육들도 수축을 해요. 그러면서 흉곽이라고 하는 요 가슴 뼈 있죠, 여기도 사실 수축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 올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 안쪽에 있던 이 공간 자체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비뼈 근육들이 수축하게 되면은 갈비뼈가 위로 들어올려지고 가슴뼈가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흉곽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횡격막도 수축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전체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자, 이게 들숨 과정입니다. 자, 반면에 날숨은 반대로예요. 자, 횡격막이 이완을 하게 됩니다. 이완하면은 다시 얘들이 어유 하면서 퓨 하면서 올라가게 되고요. 자, 갈비뼈 근육 역시 이완하면서 얘들이 이제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얘들도 안쪽으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흉곽 부피 자체가 작아지게 되죠. 자, 요 과정은 수동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여 마실 때 하고 억지로 확 하고 들여 마시지만은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또 그냥 자연스럽게 숨이 탁 멈추고 후 하고 내쉬게 되죠. 그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흉곽의 근육들이 이완하면서 부피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감소된 부피로 인해 가지고 폐포의 기압은 증가를 하게 되고요. 즉 여기서 이렇게 밀어주니까 폐포의 기압이 증가하면서 얘들이 쪼그라들게 되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공기가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흉곽 내부에서 이렇게 부피 변화에 의해 가지고 폐들이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흉곽 내부에 이중막이 폐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폐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안쪽에 이중막 중에서 안쪽 게 폐 표면에 이제 붙어 있고요. 바깥 표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흉곽에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중막이니까 그 사이 공간 있죠. 요 사이 공간 같은 데는 이제 액으로 채워져 있어가지고 요 층을 나누고 있긴 한데 이 액들이 표면 장력이 있기 때문에 두
두 막들이 잘 미끄러지긴 하는데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금강 부피에 따라 가지고 폐 부피도 같이 변할 수 있도록 이 이중막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한 운동 시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다른 근육들 있죠. 목, 등, 가슴 이런 데 있는 근육들이 흉곽이 상승하는 거를 보조해 가지고 또 계속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캥거루 같은 경우에, 캥거루는 엄청 높이 껑충껑충 뛰어다니죠. 그래가지고 이동을 하면은 간이랑 위 이런 내장들이 주기적으로 막 출렁출렁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럼 피스톤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 횡격막이 돼 있던 위장들이 출렁출렁 움직이니까 횡격막들이 위아래로 얘들도 같이 출렁출렁 움직여 가지고 환기량을 더 늘려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호흡 용어 조금만 보고 갑시다. 몇 가지 용어들이 더 있긴 한데 중요한 것들만 좀 보고 갈게요. 먼저 1회 호흡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한 번 숨을 호흡하고 들여 마셨다가 후 하고 내보낼 때 전체 공기 부피를 말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한 500ml 정도 1회 호흡량을 가지고 있고요. 자, 폐활량 같은 경우에는 최대 1회 호흡량 호흡하고 쫙 빨아 마셨을 때, 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대충 한 4.8리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3.4리터 정도 됩니다. 다음 잔류 공기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숨을 최대로 내쉽니다. 최대로 내쉬어도 폐가 완전히 다 쪼그라드는 게 아니죠. 다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막에 붙어가지고 부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남아있는 요 공기량을 잔류 공기량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나이가 들면은 얘들이 이제 원상 회복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활량이 줄어들어가지고 잔류 공기량 자체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공기가 완전히 다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부피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통로로, 요 통로를 통해 가지고 공기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섞이게 됩니다. 공기들이. 그래서 항상 산소 분압이 외부 공기보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공기를 한 방향으로 아까 회전시켰던 조류보다 최대 산소 분압은 항상 더 낮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사람은 히말라야 산맥 이런 데 올라가게 되면은 산소 분압이 뱃속이 낮아가지고 산소 부족으로 막 어지럽고 이러죠. 그런데 기러기 같은 새들, 이런 애들은 이 히말라야를 날아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호흡 구조가 한 방향으로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포유류에 이어가지고 인간의 숨쉬기 봅시다. 자,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이제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모두 가능하죠. 우리 아무 생각이 없어도 숨을 쉬고 있죠. 그리고 숨을 더 마셔야겠다 이러면은 호흡하면서 마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호흡을 조절하는 뇌신경들은 연수에 위치해요. 연수. 자, 요거 이번에 경희대 시험 나왔었습니다. 보내였나? 뭐 그런 걸로 나왔어요. 연수에서 호흡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 연수에서 이제 신경회로가 호흡 리듬을 만드는 한 쌍의 호흡 중추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호흡량의 조절 지표는 이 연수 조절 중추에서, 자, 이쪽이 이제 뇌척수액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뇌척수액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통해 가지고 pH 변화를 통해 가지고 호흡량을 조절하는 거죠. 즉, 이거는 앞에서 배웠죠. 이산화탄소가 있으면은 요거 이꼬르 즉 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은 pH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량을 늘리는 거죠. pH가 낮아지면은 이산화탄소가 많구나 생각해가지고 호흡 속도를 더 빠르게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즉, 밑에 여기 나와 있네요. 대사활동 증가. 운동 시에 혈액이랑 뇌 척수액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겠죠. 체세포에서 계속 만들어낼 테니까 대사활동으로. 자, 그러면은 산이 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증가를 하게 되고요. 자, 연수랑 혈관의 감원기의 pH가 낮아진 거를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수는 이제 호흡의 더 깊이 들어 마시고 더 빠르게 호흡 속도를 늘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요 호흡 속도가 증가하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이제 배출되면은 얘 농도가 낮아지니까 결론적으로 산의 농도도 낮아질 거고 pH는 올라갈 겁니다. 즉,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제 pH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배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일반적으로 산소는, 자, 이런 것도 시험 나올 수 있어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호흡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은 비정상적인 산소 농도다. 예를 들어 고산지대 이런 데 갔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몸에 대동맥, 그 다음에 목동맥, 즉 경동맥, 여기에 있는 산소 강원기라는 게 있어요. 산소를 인식하는 산소 강원기가 있어가지고 얘들이 호흡 조절 중추에 이거 큰일 났는데요 하고 신호를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호흡 속도를 증가시켜 줄 수는 있어요. 다만 비정상적인 산소 농도 상태고, 일반적으로 산소 농도가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뇌 척수액에 녹아가지고 pH를 변화시킬 때 호흡 속도가 변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뇌교가 있는데, 뇌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적으로 막 신경회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호흡 리듬에 이제 미세 조절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호흡 속도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우리 사람이 호흡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체세포들한테 산소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받아오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고속도로 역할을 누가 하느냐? 자, 순환계에서 피드레스나
있습니다. 피, 혈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류량과 호흡 속도는 일치를 해야 되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순환계 혈류량과 지금 배우는 호흡 속도는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이제 기체 교환을 위해 가지고 호흡 속도도 증가를 하지만 똑같이 심박출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자, 숨을 한번 크게 막 들여 마셔 보세요. 숨을 막 최대한 이렇게 호흡하고 들어 마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탁 하고 막히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깊이 이렇게 숨을 들여 마시게 되면은 우리 폐 속에 있는 폐 조직에 신장 감각기라는 게 있어요. 폐 늘어나는 걸 인식하는 신장 감각기가 요거를 인식해 가지고 연수 조절 중추가 더 이상 들여 마시면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가지고 음성 피드백, 음성 대목인 기작을 통해 가지고 들숨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폐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거를 막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숨을 깊게 막 들여 마셔도 어느 순간 쉬어지지 않는 거는 연수 조절 중추가 작용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기체 결합 색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 쉽게 말해서 헤모글로빈 이야기입니다. 자, 얘들 이야기고, 먼저 순환과 기체 교환의 조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앞에서 계속 하던 얘기 그냥 줄줄줄 글로 적어 놓은 겁니다. 캠벨에 있는 거 그냥 제가 그대로 적어 놨어요. 자, 한번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냥 글은 잘 안 읽히니까. 흡기 시 신선한 공기는 폐 속 공기와 섞인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폐에 원래 공기가 들어있지만은 흡기가 오게 되면은 공기들이 다시 원래 있던 공기들과 이렇게 섞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혼합되어 있는 공기들이 있을 텐데 여전히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수 분압은 높을 거고 이산화탄소 분압은 조금 더 낮을 겁니다. 어디보다 지나가고 있는 여기 모세혈관들보다, 폐포를 둘러싼 모세혈관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어디서 왔냐면은 지금 심장으로부터 나온 거죠. 심장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산소 분압은 낮고 이산화탄소 분압은 높으렉이 지금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거꾸로 돼 있죠. 산소가 여기가 훨씬 많습니다. 폐포 쪽이. 그렇기 때문에 순 이동은 이렇게 발생을 할 거고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혈액들이 끝까지 이제 폐포를 다 지나가는 동안 계속해서 요 과정들이 쭉쭉쭉쭉쭉 일어나면서 들어올 거 계속 들어오고 나갈 거 계속 나가면서 요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폐가 딱 끝나는 요 지점까지 계속 확산이 일어나면서 최종적으로 결국 폐포랑 이산화탄소 분압이 같아지는 요 지점까지 오게 되면은 이 혈액들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다시 폐정맥을 통해 가지고 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산소 구조 우리 앞 단원에서 배운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심장에서 좌심실을 통해 가지고 체순환을 이제 거치게 되죠. 그래가지고 다시 온몸으로 이제 빠져나갑니다. 기억나시죠? 자, 요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졌던 거고요. 얘들은 다시 이렇게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온몸으로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뭐 체세포다, 그냥 모식화해서 그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미토콘드리아들이 체세포에 있죠. 그러면서 우리 앞에 배웠던 여러 가지 배사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산소는 소모를 하고요. 그래서 산소 분압은 낮아질 거고 이산화탄소는 만들기 때문에 CO2 분압은 높아진 상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폐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산소 분압은 높아져 있고 이산화탄소 분압은 낮아져 있죠. 얘들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산소는 체세포 쪽으로 이동하고 이산화탄소는 혈액 쪽으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중간에 여기 사이에 이제 세포 사이 액들이 존재해가지고 사실은 여기를 통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번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소는 혈액 밖으로, 이산화탄소는 혈액 내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들이 쭉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심장에서 다시 폐로 넘어가가지고 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거를 그냥 글로 줄줄줄 적어 놓은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호흡 색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산소의 물에 대한 용해도는 제가 앞에서 계속 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센 운동을 하게 되면은 분당 2리터 정도 산소가 우리 몸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 체온이랑 대기압에서는 혈액에 1리터에 4.5ml밖에 녹지 않아요. 용해도가 매우 낮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요렇게 지금 요거밖에 못 녹으면은 만약에 한 80% 정도 혈중 산소가 조직으로 이동해도 분당 거의 뭐 555리터 정도의 혈액을 펌핑을 해내야 돼요. 분당. 그래서 엄청 많은 양을 펌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호흡 색소라고 하는 특수한 단백질, 사람으로 치면은 헤모글로빈,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는 이 호흡 색소가 관여하게 되면은 자, 거의 1리터당 200ml 정도 산소를 운반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1분에 심한 운동을 하더라도 12.5리터 정도만 펌핑을 해도 충분히 산소 공급을 가능해 주게 됩니다. 뭐 이 수치는 의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은 헤모글로빈이지만 얘들이 이제 동물마다 서로 다양한 종류의 호흡 색소들을 진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특이한 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호흡 색소 이렇게 부르는
부르는 거고요. 자, 다양한 종류의 호흡 색소가 있는데, 자, 먼저 헤모시아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얘들은 시아닌이 들어있죠. 그래가지고 구리가 탄소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절지동물이나 곤충들, 개 이런 거, 그 다음에 연체동물들, 문어, 오징어 이런 애들이 헤모시아닌을 호흡 색소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척추동물하고 무척추 동물 같은 경우에는 헤모글로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 안에 이제 헤모글로빈이 들어있죠. 그래서 4개의 단위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앞에서 계속 많이 봐왔습니다. 가운데 이제 철 이온이 붙어가지고 햄 그룹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각각의 철 이온은 한 분자의 산소와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헤모글로빈은 총 4분자의 산소와 결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결합은 가역적인 결합입니다. 즉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는 가역적인 결합이에요. 그래서 폐나 아가미 이쪽에서는 산소가 결합을 하게 되고, 조직으로 가게 되면은 얘들이 떨어져 가지고 조직으로 산소를 공급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거 효소 단원에서 배웠지만은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에는요, 자, 다른 산소들이 막 붙어 있는 요 옆자리에 붙어 있는 요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 산소의 친화도가 바뀌게 됩니다. 즉 산소가 붙으면 붙을수록 더 잘 붙는 구조가 되죠. 즉 3개가 붙어 있으면 마지막 산소는 엄청 쉽게 붙는 거고요. 만약에 산소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또 다른 애들도 더 빠져나가기 쉬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협력으로 인해 가지고 시그노이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가운데 이렇게 급격한 경사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래프들은 항상 X축과 Y축이 중요하죠. 그래서 X축 같은 경우에는 CO2의 분화, Y축 같은 경우에는 헤모글로빈에서 산소의 포화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폐가 산소 분압이 매우 높겠죠. 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산소 포화도가 100%에 가까워요. 9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헤모글로빈들이 대부분 산소를 가지고 있죠. 에서는 자, 하지만은 폐 조직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산소 분압이 40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산소 포화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70 정도 돼요. 70%. 그래서 요 차이만큼, 즉 28% 요 차이만큼 조직과 폐에서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산소를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운동을 해가지고 산소 요구량이 크게 늘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요 아래까지 거의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산소를 헤모글로빈이 공급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효과는 사실 이산화탄소, 산소가 많은 데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지만은, 자, 산소 소모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이꼬르, 자, CO2 이꼬르 아까 H2CO3를 만들고, 즉 물과 산으로 분해가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pH가 낮아집니다. 즉 낮아진 pH에 의해 가지고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가 떨어지게 돼요. 즉 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같은 조직에서 지금 같은 조직일 때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떨어지게 돼요. 자, 제가 여기 그래프를 조금 이상하게 그렸는데 뭐 대충 이 정도는 아니고 한 요런 느낌입니다. 그냥 수치로 설명을 드리면은 요 정도, 여기가 한 70 정도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한 7.4에서 7.2 정도 바뀌었다. 그러면은 대략 한 60 정도 되는 느낌으로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형성되게 돼요. 자, 어쨌든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형태로 보이게 되고요. 자, 요런 거를 뭐라 하냐면은 보어 효과 혹은 보어 변이, 보어 시프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산화탄소에 의해 가지고 헤모글로빈의 산소 방출 효과가 커지는 거, 이거를 보호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산화탄소 생성이 많아가지고, 즉 세포호흡이 활발한 곳에서는 훨씬 더 많은 산소가 헤모글로빈에서 나와가지고 방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역할이 또 있어요. 또 무슨 역할이 있냐면은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운반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혈액에서 이제 완충 작용을 같이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이산화탄소의 수송,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세포 생성 이산화탄소, 세포에서 만들어낸 이산화탄소에서 7% 정도만 혈장에 용해돼 가지고 운반이 되고요. 자, 나머지는 탄산 탈수 요소 CA라고 했죠. 자, 얘들에 의해 가지고 물이랑 반응해서 중탄산 이온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수소 이온 같은 경우에 H+ 같은 경우에는 헤모글로빈, 그 다음에 알부민 같은 단백질에 붙어 가지고 pH 변화는 완충이 되고요. 자, 대부분의 중탄산이온 HCO3-는 혈장으로 확산돼 가지고 수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랬죠. 그래서 나머지 한 5% 정도는 헤모글로빈에 붙어 가지고 수송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폐로 혈액이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폐포로 빠져나가죠. 앞에서 계속 배웠죠. 그리고 혈액 내에 이제 이산화탄소는 호흡으로 날아가니까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HCO3가 르샤틀리에 원리에 의해 가지고, 뭐 요거는 안 그래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HCO3- 얘들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드니까 얘들을 채우는 방향, 요 방향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HCO3가
산소가 CO2로 전환되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CO2는 이제 계속 호흡으로 날아가게 되고 혈액의 이제 폐를 지나가는 동안 이산화탄소 분압이 거의 10에서 15%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글이 주절주절 있지만 어려운 소리가 아니고 핵심만 요약을 좀 하면은 혈액이 있을 때 체세포에서 이산화탄소가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죠. 분압차에 해가지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넘어가는데 여기서 한 7% 정도만 직접 이산화탄소가 용해되고요. 나머지는 CA에 의해 가지고 여기부터 있던 CA가 이산화탄소를 HCO3-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같이 만들어질 때 아까 물이랑 만들었으니까 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런 놈들은 뭐 헤모글로빈이나 아니면 알부민 단백질 이런 애들이 붙어가지고 완충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HCO3 얘들은 혈장으로 확산이 되면서 녹아가지고 폐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까 한 5% 정도 얘들은 헤모글로빈에 붙어가지고 똑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폐로 왔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산화탄소가 호흡에 의해 가지고 계속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혈장에 녹아있던 HCO3-는 다시 얘들이 르샤틀리의 원리에 따라가지고 아까 여기 따라왔던 요 산들과 만나가지고 어떻게 H2CO3를 거쳐서 물과 CO2를 만들어내고 얘들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얘들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산화탄소들이 빠져나가니까 분압이 10에서 15% 정도 감소하게 된다. 요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방금 글로 주절주절 설명을 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포유류 중에 잠수하는 포유류들이 있습니다. 고래나 바다 표본처럼 깊은 물속으로 쑥 들어가는 포유류들이 있어요. 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아주 깊이 잠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몸속에 산소를 많이 저장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산소 저장 능력이 얘들은 증가가 돼 있어요. 심지어 바다 표본 같은 경우에는 사람보다 폐 크기는 작습니다. 자 그런데 체중당 거의 사람의 2배 가까이 혈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근육에도 산소를 막 저장하는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애들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체중당 거의 사람에 비해 가지고 2배 가까이 산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미오글로빈 농도가 높고 혈액량이 많아요. 그래서 산소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이 저장하지만 심지어 아껴 쓰는 능력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영할 때 얘들은 몸의 이제 체형을 쭉 미끄러지는 즉 저항을 줄이는 스타일로 얘들은 진화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근육도 최소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 흐름을 따라 가지고 막 수동적으로 이렇게 수영을 해요. 유선형의 몸매를 가지고 있고 바닷물의 흐름을 이용하죠. 자, 그래서 뭐 유영할 때 저항을 줄인다 이게 요 말이고 근육을 최소로 사용한다 이게 요 말이죠. 바다 흐름을 따라 수동적으로 유영 요것도 같은 말이고요. 자 그다음 잠수 시 심박 속도와 산소 소모량은 감소한다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잠수할 때 심장이 천천히 뛰도록 하고 산소 소모량은 훨씬 더 작게 쓰도록 진화를 해왔고요. 어떻게? 혈액 같은 경우에는 필수 조직인 뇌, 척수, 눈, 부신 그 다음에 임신했을 때는 이제 태반 이쪽으로만 혈액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 소모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필수 조직으로만 가니까.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근육으로 가는 혈액량들은 제한을 시키고 잠수가 길어지면 아예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대신에 근육에 있던 그 미오글로빈에 저장된 산소들을 사용을 하죠. 만약에 요마저도 다 썼다. 그렇게 되면은 발효를 통해 가지고 산소 호흡 대신에 이제 발효 과정을 통해 가지고 ATP를 생성을 해요. 자, 그래서 뭐 적혀있네요. 미오글로빈에 저장된 산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 쓰면은 발효를 통해서 ATP를 획득을 합니다. 자, 진화 과정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느냐? 자, 예를 들어 사람 같은 경우에도요. 얼굴에 찬물이 닿으면은 심박수가 떨어지게 되고 신체 말단으로 가는 혈액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자, 아마도 미오글로빈 농도가 증가하는 유전자 혹은 혈액량이 증가하는 유전자 이런 것들이 진화적으로 점점 선택이 돼가지고 강화돼가지고 얘들이 이런 식으로 장점들만 살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동물의 호흡기까지 다 살펴봤고요. 다음 단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